예,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불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절에 와서 제일 많이 본 경전이 우리 선사들의 선어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가장 대장경 안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 주로 이제 그 경전을 저희 이제 소위 경전으로 삼아서 거의 한 3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이제 봐왔습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지신도 젊은 학인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이제 살아오셨고요. 저도 이제 젊은 학인들 이제 출가한 사람들 또 데리고 또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스님들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거는 사실 제가자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용어나 기본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자한테 늘 이제 법문하러 다닐 때는 그 말을 또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이제 세간의 용어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바꾸는 이 작업들을 이렇게 이제 해 오다가 보니까, 이거 더 어렵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따라서 불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실력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어록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느 한 해에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스님 선시 한번 연재 안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시요? 제가 매일 보는 게 선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신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많은 선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중성을 갖추면서도 불교적 설의 내용을 갖다가 떠나지 않고 그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대중성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시, 그거는 생각보다 의외로 또 작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스님네 시에다가 또 국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또 그만큼 또 이게 고를 수 있는 양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 제가자들 가운데서 또 나름 열심히 수행하고 또 나름 열심히 당신의 그 수행의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시들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부 대중이 누가 쓰든지 간에 그거는 거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보살님까지 포함해서 또 스님네 가운데서도 물론 비구 스님 쓴 것도 있지만 또 비구니 스님 쓴 것들도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정리를 보게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용감하게 달라들었죠. 내가 30년 동안 선시만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정도야 못 채우겠어 하고 했는데, 선정 작업부터 또 거기에 대한 해설, 또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저의 이제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내용 그것만 이제 하나 골라보자 해서 또 길상사 오기 전부터 또 머리를 끙끙거리면서 여기서 또 골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빠지지 말고 잘 이렇게 출석하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이구나, 그런 불교이구나. 두 번째 선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화 시켰을 때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편집하는데 출판사에서 스님 어떤 걸 제일 1번으로 넣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당신들이 보고 소비자 시장 구조나 취향은
출판사 편집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예.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까지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보고 가장 대중성 있는 걸 그럼 제일 1번으로 좀 배치를 해 주세요 하고 이제 배치했는데 그 1번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실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죽고 나서 내가 잊혀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나 잊지 말고, 나 열심히, 친척들 사이에서 또 지역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이잖아요. 그 다음 자식이 빛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빛이 나잖아요. 근데 자식이 빛이 안 나면은, 부모가 아무리, 빛이 나도 이 빛을 다 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뭡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좋아서 죽겠다. 너무 슬퍼서 죽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종에서 뭐라고 그러냐. 불림 문자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말로 갖고 표현이 안 되겠다. 그 뭡니까? 말로가 표현이 안 되니까 문자화를 시킬 수가 없죠. 문자를 시킬 수 없으니까 뭡니까? 경 밖에, 교회의 별전이라고 그러죠. 경전 밖에 그럼 뭔가 좀 전해지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선종은 일단 문자적 표현,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벗어나는 것. 문자 경전 안에서 부처님이 도저히 말로서 설명해 줄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한번 그러면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바탕에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자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다가 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 척천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자로서 유일하게 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를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는 이제 공도 있고 누구든지 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각종 사극에서 이야기하는 척천무는 그 척천무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척천무의 진짜 기록에 남겨지지 않는 것, 척천무의 진짜 본래 면목, 이게 과연 뭔가? 우리는 이제 그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극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문자 너머에 있는 척천무까지 생각했을 때 그게 뭡니까? 선종적인 사고 구조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남녀가 연애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다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아이, 내 마음 다 알잖아. 모르겠는데 말로 해봐. 이러되면 이제 다음에 만날 확률이 훨씬 작아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상 딱 보고 신랑이 들어온다. 각시가 들어온다. 얼굴 딱 보고 오늘 저기하구나. 더 이상 내가 불편하게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다 이심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전 밖에 전하는 이야기, 불림 문자, 이거 다 우리 이제 선종용어로 하면은 다 이심전심이죠. 그래서 척천무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자가 황제를 한다. 우리 척천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그 시대는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은 비석을 만드는 겁니다. 비석 안에다가 그분의 업적을 이제 다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걸 척천무가 가만히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공과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여성입니다. 비석을 여자가 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비석은 당대에 글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황제가. 그럼 19번 벼슬 하는 사람이 여자가 없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그럼 19이 아니라 18 남자가 기록해 주는 거죠. 그 남자가 여자의 나를 갖다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후하게 평가해 줄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분이 늘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산 분이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유언을 하시기를,
그 비석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비석을 세우지 말든지 비석을 세우면 앞뒤로 빡빡하게 쓰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종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부탁대로 이제 비석, 글자를 쓰지 않는 비석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백비라고 하는 겁니다. 흰백자입니다. 흰백자는 비석이 희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글씨가 없는 비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비석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청천무 이야기는 역사책이나 우리가 역사 또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들었습니다. 또 역사 해설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실컷 다 듣고 청천무의 비석이 있는 무덤을 갔습니다. 가니까 아무것도 안 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발동이 되겠죠. 진짜 이분이 어떻게 산 분일까? 뭘 생각했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책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배치된 글이었습니다. 이름이 높으면은 돌덩이에 새길 필요가 없다. 이름이 높으면은 돌덩어리에다가 새길 필요가 없다. 오가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비석이다. 우리 앞에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책 다 수거해라. 더 이상 유통되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 글자를 가지고 내가 내놓은 글이나 문자나 책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것까지 좀 생각해 다오. 그 이야기입니다. 달마 대사가 이제 중국에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선불교를 이렇게 이제 전달한 초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달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마 대사에게는 엄청나게 전설이 많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종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달마 대사는 인물이 좀 우리 초상화 한번 봐보십시오. 두 눈이 부리부리. 중국 사람이 아니죠. 아주 파격적인 인물이죠. 초상화 자체가.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사조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상과 사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기존 사조와 기존 사상에 강력하게 방어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등장할 때까지는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의 그 파격적인 사상, 그걸 이제 한마디로 줄여놓은 말이 출격장부라는 말입니다. 격에서 벗어난 사람. 아까 이심제심, 교회별전, 분리문자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달마 대사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평가한 그 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름도 안 남아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예우를 한다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한자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한 100년 후에 철스님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원철스님을 갖다가 철스님이라고 하는구나 이러는데 100년 후에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책이라고 남겨놨는데 뭐라고 뭐 해야 철스님, 철스님? 성철스님인가? 이래 되겠죠. 당시에는 예우한다고 한자를 빼고 뒷자만 해가지고 불러주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는 뒷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친절하게 되는 거죠. 예우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예우가 당대는 예우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뒷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해지는 경우들이 이제 들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선사, 아무것도 없는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달마 대사를 갖다 평가해 놓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 대사를 갖다가 한 사람의 스님으로 규정을 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비석을 세워놓고 못 쓰는 경우도 있겠죠. 또 그런 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난 때 명나라에서 원군을 이렇게 이제 보내줘가지고 임진왜란을 이렇게 이제 무사히 극복하게 되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명나라의 마지막 왕인 신종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신종도 비석에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임금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몇 사람 빼고. 그리고 뭐 조금 평가가, 이것도 뭐 기록만 남아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정말 유일한 업적이 조선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명나라 군대를 파견한 것, 딱 그 업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미스테리한 분들도 또 이렇게 이제, 들어 이제 백비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지로 쓴 편지라는 노래 있죠. 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백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안 쓴 거는 뭐 아주 희귀한 예고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또 너무 평가가 상반적이고 또 너무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좀 특별한 사람, 정말 하나로 규정 지어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도 그런 분이었다. 예. 그렇게 해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 비석 글 한번 보셨어요? 19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비석에 나쁜 글을 쓸래야 쓸 수가 없죠.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예. 저도 좋은 것만 쓰면 뭐 이순신 장군을 능가하는 한국사에서 훌륭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도 이제 비석에 아들이 비석을 썼다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다. 엄마에서 별로 안 좋은 건 다 빼고 엄마 아주 훌륭한 거 쓰면 여러분 다 신사임당 되는 거예요. 아들이 써주면. 비석 자리가 안 객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척척모는 백비로 남겨놓은 것이 좋아. 평가는 뒷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평가지 기록된 그게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교적인 사고방식 또 가장 또 선종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정치계 평가가 아니라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뭐 비석 쓰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를, 뭐 이조 판서를 지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과거에 몇 번 합격하고, 뭐 이제 그래가 또 좋은 것만 씁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를 갖다 그러면 남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회사에서 강사 스님을 오래 하고, 뭐, 서울에 올라가지고, 뭐, 각종 연구소에 소장을 지냈다. 이것이 저를 갖다가 평가하는데 흡족한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가 살고 있는 방식, 이런 걸로 앞으로 나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책에도 소개를 쓸 때 무엇을 지내고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책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력서 쓰면은 앞뒤로 빡빡하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A4 용지 앞뒤로 다 써도 제 이력 다 안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끼리 농담할 때, 야, 내가 임명장 받은 거면 해도 병풍을 만들면은 앞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 그러다 그게 저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살고자 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렇지. 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해설을 달고 또 강의를 하고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건 어디에 내놔도 업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를 표현할 때
또 불교 경전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폭이 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불교 경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동양의 고전이라고 표현하자. 네, 그렇게 하면 또 딴 역사서나 딴 책도 이제 같이 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각종 동양의 고전들을 한문으로 된 고전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하고 전달하고 이런 일을 했으며 또 그럼 또 두 번째로 내가 한 게 뭔가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주의심도 잠깐 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제 이절에 이제 창건주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밖에 이제 전달을 못 하죠. 물론 이제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면 또 뭐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겠지만 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기 전에 가장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문자더만요. 그렇게 해서 그럼 아는 것을 갖다가 문자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아마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 기록은 안 깨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는 신문이나 일간지 제가 모든 것에 다 연재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또 한 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언어로 바꾸는 일, 이거는 이제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제가 남하고 좀 다른 또 영역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대중화하는데 고전을 갖다가 대중화하고 전달하는데 문자로서 전달하는 일을 갖다가 게을리하지 않았다. 딱 그 두 줄이더만요. 그렇게 소개하니까 뭡니까? 무엇을 지내고 임명장을 가지고 병풍을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딱 두 줄인 거예요. 고전을 열심히 한문으로 된 고전을 열심히 한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또 전달하느라고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문자로 만들어서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그럼 뭡니까? 옛날에 써놓은 것을 지금 딱 검색하면 지금은 나오는 시대죠. 그렇게 해서 저를 갖다 이제 소개할 때 앞으로 매일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초기에 나온 책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지내고 제가 지냈던 소임은 다 썼습니다. 참.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소개를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됐는데, 당나라 때 유우석이라고 하는 이제 거사가 있었습니다. 거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뭐 서울에서 잘 나갈 때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만, 이게 늘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좌천을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서울 길상사에 와 있다가, 저 어디 지리산 꼴짝이에 어느 토굴에 와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 어제 우리 주의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마이크도 고쳐놓고 근데 전기 많이 들여서 에어컨도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 산에 가니까 그게 아니죠. 선풍기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거는 그야말로 참 온몸으로 이제 더위를 맞아야 되는 거죠. 딱 유우석이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또 서울에서 좌천대가 가놓으니까 지방의 관리들도 뭐 이렇게 뭐 반가워 안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안 호의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을 한 칸 주는데 서울에서 내가 쓰던 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참 초라한 방을 이제 하나 주는 거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 누실이라고 그럽니다. 누실. 우리가 누추하다 그러죠. 아주 누추한 방을 이제 하나 준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에 살 때는 의리하는 집 거의 뭐 한 칸을 혼자 다 쓰다시피 했는데 서울 올라왔더니 원룸 조그마한 방 한 칸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서 시골 가는 것도 유배지만, 시골에서 서울 오는 것도 유배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한옥으로 된 집에 앞뒤가 탁 트진
문이 있는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술 오니까 운동한 가지고서 여기가 스님 방입니다. 그것도 뭐 사니까 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사는 건 사는데 딱 지금 유우스기가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 자책하거나, 그거 아니면 옆에 사람 원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유우스 거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분도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구나,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산이 낮아도 신선이 산다면 명산이요. 교과서 21페이지입니다. 산이 낮아도 신선이 산다면 명산이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송화사에 가면 훌륭한 어른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이 안 계시고 고만고만한 스님들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느낌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산이 우리가 금강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은 소문으로만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이제 남북이 좀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개방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다칠지 모른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열려있을 때 자주 가자. 그리고 3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 소문으로만 듣던 어마어마한 금강산을 막상 가보니까 절도 조그만하고 아주 넓고 스님도 아무도 없고 신계사 우리 복원을 해놔 그 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금강산이 명산이지만 여기 수행하는 스님네가 없고 그 산을 갖다가 대표할 만한 어른이 없으니까 경치만 가지고요. 주는 그 감동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갖다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우석이가 딱 한 말, 그 말이 바로 이제 유우석 거사가 해놓은 그 말이 바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물이 얕아도 신선이 아니고 용입니다. 물이 얕아도 용이 머문다면 그게 명천이다. 좋은 강이고 좋은 냇물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뭐냐. 거기에 누가 사느냐의 문제지, 방이 누추하다고 해서 이 방이 누추한 방이 아니다. 방장 스님이라는 그 방이 이제 뭐냐면 사방 한자 되는 방이에요. 요거 다담이 또 아시죠? 다담이 석장 겹쳐놓은 게 그게 1장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방장 스님, 조실 스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의리의리한 걸로 생각했는데, 선종에서 방장은 당신이 머물고 있는 방, 한 장짜리에, 사방으로 한 장짜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아주 검소한 사람, 아주 소박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평짜리 방에 기거하고 있는 어른, 그게 방장입니다. 뭡니까? 머물고 있는 방은 한 평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마력이나 법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절이 빛나게 되고 또 시대에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의지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느냐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북동에서 저도 가끔 이제 가봅니다. 성북동에는 좋은 집도 많지만 안 좋은 집도 많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양쪽이 완전히 아주 이렇게 이제 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게 또 성북동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아주 그야말로 참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동네를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한용운 스님이 살고 있던 시무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이유 하나로 그 동네 전체가 빛이 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찾게 되면서 옆으로 가서, 꼬불꼬불한 골목길, 어마어마한, 30층, 40층, 100층, 63층, 그 빌딩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나 강남이나 종로도 주는 느낌이 있지만, 꼬불꼬불 아기자기, 정말,
처마와 처마가 맞닿은 이런 골목들이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갈 때는, 한용운이라고 하는 당대의 선지식이 살았던 집이 궁금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동네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다 사람의 문제구나. 마오리 공동모지, 우리는 공동모지만 생각하잖아요. 거기 가면 의외로 유명한 사람들 무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또 성지가 되고, 그래서 공동모지 속에서 또 다 이름 있는 문학가, 소파방정한, 한용성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장소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고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의 별전이죠. 분리 문자죠. 국립묘지, 그런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당연히 아주 만연히 다 아는 그런 묘지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주 빛나는 그런 이제 묘지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유우석 별명이 우리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시를 잘 읊는 그분은 별명이 뭐냐 하면 시선입니다. 시선. 유우석은 별명이 뭐냐? 시호입니다. 문호할 때 호자 있죠. 시에 관한하는 이 양반이 그야말로 참 문호의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석도 상당히 내면적으로 수행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이 시 한편으로 좋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배 가가지고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남자들요 유배 보내놓으면요 좌천시켜 놓으면요 얼굴 살이 다 빠져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정말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또 지역사회를 갖다가 빛내는 이거는 뭐예요? 평소에 내가 마음 다스리기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 결국 이게 관건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꿔서 우리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번뇌를 바꿔서 보리로 만드는 능력. 번뇌를 바꿔서 보리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중생이 범부가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평소에 관리로서 행정에도 밝아야 되고 전문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몇백년 대계를 내려다보는 미래적 식견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의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에도 항상 마음 닫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유우석 거사도 이게 되니까 이게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들 점수가 10점 올라갔을 때는 등수가 좀 올라갔을 때는 정말 구름 위에 있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지하로 떨어져가지고 하면서 땅에 꺼지라고 한술 씹는 거 절대 애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속에 썩어도 덤덤하게. 이거는 그런데 평소에 기도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그렇더라도 밖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 것. 마음 다스리는 훈련. 이걸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선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또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한다. 저는 강사니까요. 그래서 유우석 시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월에 가면 이제 본래는 영월 김삿갓 무덤이 있는 데가 행정구역이 동면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삿갓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요즘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하나 나오면은 그거 포장하고 광고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지자체 단체장의 능력입니다. 우리 동네 김삿갓 묘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치고 김삿갓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게 하되지? 면회를 갖다가 동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김삿갓 면으로 바꾸자. 김삿갓 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동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름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죠. 그런데 김삿갓 면으로 바꾸자 하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영원한 건지 그 군수가 이야기했다고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정단위 책임자가 바꾸겠다고 또 면장이 바꾸겠다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뭐예요? 문화가 국격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결국 이제 다 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김삿갓 면으로 바꾸자는 발상도 안 했거니와 설사 발상을 한다고 해도 바꿀 생각을 감히 못했을 겁니다. 이것도 뭐 문화의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김삿갓도 알다시피 김병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가거 급제자죠. 글을 엄청 잘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거 급제를 했는데 가거의 그 시제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삿갓이 할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다. 그게 그 글을 써서 이제 가거에 이제 급제를 하게 되죠. 몰랐죠 자기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식구들이 그동안은 비밀로 했죠. 왜? 좌천된 집안, 유배간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니까. 그 이제 위에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야, 내가 우리 집안 어른을 욕을 하는 글을 써가지고 벼슬을 하고 영달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삿갓을 쓰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삿갓이 그때 뭐 별일 없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벼슬살이 좀 해서 80년 살다가 죽었다. 김삿갓 누가 기억하겠어요? 뭐 그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뭐 조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겠죠. 김삿갓이 지금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김삿갓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인의 길을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도 번뇌를 갖다가 보리로 바꾼 거죠. 벼슬을 갖다가 문화로 바꾼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김삿갓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뭡니까? 속였겠죠. 아니야. 그래도 벼슬 하는 게 더 중요해. 모른 척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삿갓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읊었던 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책 24페이지에다가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푸른 산의 그늘 속에서 사슴이 알을 품고, 사슴은 포유류죠. 포유류는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알을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흰구름의 강변에서 바닷개가 꼬리를 치네. 개가 꼬리가 있습니까? 기어다니는 개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유와 물을 갖다 대비시켜 놓은 거죠. 중도죠. 우리 불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항상 양변을 보라 이겁니다. 양변을 같이 봐라. 유와 물을 같이 보라. 이제 이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당신의 경지죠. 나는 지금 이렇게 시인으로서 삿갓을 쓰고 하늘도 못 보고 다니지만 벼슬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무엇으로? 문학으로. 우리 효봉스님, 우리 길상사 창군주 스님, 은사 스님요, 효봉스님, 오토송 아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불교의 보편적인 거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길상사하고 인연을 맺으면 길상사 이야기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제가 서울 와서 지금 거의 뭐 2003년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얼마 산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한 30년 사신 스님이 있어.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늘 이제 육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도 섭섭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산 것보다 출가해서 제주도에서 산 기간이 훨씬 긴데 왜 자꾸 나를 객지 사람 취급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답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스님 제주도 말 알잖아요. 30년 살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상사에서 내가 이 길상사를 갖다가 나의 재적 사찰로 생각한다면 길상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 송광사도 잘 알아야 되고 한국 불교로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불교라고 하는 보편성, 그 다음 조계종이라고 하는 보편성, 또 그 안에서 길상사라고 하는 절, 또 길상사의 큰절인 본사인 또 송광사, 그 다음에 우리 길상사의 장군주인 어른 스님의 서성, 그 스님이 이제 효봉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은 시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그 오도송이 뭐냐? 바자 및 제비집 뺀 사슴이 알을 품고. 제비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마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다 밑이라고 그랬습니다. 산과 하를 갖다가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아니, 뜬금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스님의 양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사슴이 알을 품고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우리 이제 경전 안에 보면 뭡니까? 테란섭화, 사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사생도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사생도 사실 구별의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사람도 이렇게 포유류가 되기 전에 다 물고기였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양서류라고 그러죠. 양서류가 돼가지고. 그럼 공룡이 이제 그 시대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가 이제 육지에서 완전 살게 되면서 포유류가 되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플랑크톤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 구별이 되겠어요, 테란스파가? 그러니까 그런 분별의식, 그런 차별의식. 내가 내다. 나는 포유류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포유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포유류라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한 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안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관념들이, 우리 이제, 선종과 불교에서 아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뭐 가수 김광석이라는 분 아시죠?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옛날에 남자가 머리 기르면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면 이건 아닌 거죠. 왜?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갖다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리하는 분들 머리카락 튄다고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스님하고 출가자하고 요리하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외형만 봐가지고는. 경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삭발하고 있는 분들 들어 계시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경계가 지금 다 없어지는 통합 융습의 시대가 이미 와 버렸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전공해갖고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주변 것까지 같이 불교만 알아갖고는 쓸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벗어나면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유교 경전도 열심히 보고 도교 경전도 열심히 보고 각종 인문서도 열심히 보고 인문학 책을 이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철학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니까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역의 통합과 융습의 시대, 통합과 융습은 결국 뭡니까? 이게 선종 정신이에요. 이심저심, 교회 별전, 격의 장부, 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를 갖다가 규정하고 한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수 김광수 노래 중에서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많죠. 김경호 록 가수. 예. 얼굴까지 곱상하게 생겼어요. 예. 머리 긴 것이 내가 내 예술 세계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를 또 아예, 예, 없는 사람, 김동창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내가 내를 갖다 한정 짓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남자들 이런 사람들 많죠. 소시원이. 예. 남자인데 아주 여성스럽게 또 섬세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타고난 거니까요. 왜? 그 다음에 남자로서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털파리 같은 남자 보다는 섬세한 남자가 엄청 좋죠. 내 미세한 감정을 잘 읽어주는 사람. 그래 옆에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물론 이거는 정체성으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틀에다가 다 끼워 넣을 건 없다는 거죠. 남자 안에는 남성스러움이 있고 남성스러움 안에 여성스러움이 같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도 어릴 때 부엌에 쥐가 나오면요. 이건 제가 진짜 본 겁니다. 일주 아주머니입니다. 그 연탄 집게 차는 그걸 가지고 쥐를 그 자리에서 잡아버려요. 왜? 부엌은 깨끗한 공간이고 내 식구들한테 밥을 해주고 청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놈 지가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닌 거죠. 영화 남성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인, 여자, 여군 다 그런 겁니다. 여군이 배를 타고 함정을 지휘하고 전투부대도 이제 여성을 배치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규정을 갖다 하지 않는 것 이게 이미 조선시대 때 김병현, 김삿갓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 안에 이게 그대로 녹아있다. 그 다음에 천둥서리의 하품하는 여자. 여자도 다 엄밀한 사람들이 있죠. 꼼짝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자는 좀 남자스러워져야 되고요. 제가 아시는 이제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스님, 저도 아가씨 때는 목소리도 예뻤고요. 되게 조신했어요. 누가 뭘 했습니까? 아들 둘이 키우니까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제가 이렇게 용감해졌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거 당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내 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딸내미는 살살 조곤조곤 얘기도 크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데, 무심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꽉 지르고, 인상을 있는 대로 써야 이제 겨우 말 듣습니다. 아들만 둘이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늘 통합 용섭, 우리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격의돌이, 규정지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제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크게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 당신이 굳고 이제 조금 여자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줬던가 봐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또 굉장히 선종적인 그런 영역이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주역안에 이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낮에 열심히 이제 8시간 일을 합니다. 8시간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고 퇴근을 하죠. 24시간 일을 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산성의 수명이 떨어지겠죠. 쉬어줄 때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 문제죠. 그럼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장을 가져왔거든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마칠 예정으로 제가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50분 듣고 10분 쉬는 게 이제 이미 다 몸에 배해가지고요. 45분만 되면 이제 줄이가 막 틀리죠.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정확하게 40분에 이 자리에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